Welcome. Money Supermarke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광주입니다. 자, 2018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하는 이유 두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바젤3와 IFRS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방송들을 하다 보면 바젤3는 왜 이야기하지 않냐, IFRS는 왜 이야기하지 않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바젤3와 IFRS를 우리가 깊이 공부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논문 쓸 것도 아니고요. 또 바젤3와 IFRS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래전부터 해당 기업들, 특히 금융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바젤3와 IFRS가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젤3와 IFRS를 간략하게 중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한번 나누어 보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져온 결론은 이 바젤3와 IFRS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앞으로 5년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5년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미리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젤3와 IFRS가 우리에게 어떻게 위기로 작용할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기회로 되살릴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에 바젤3와 IFRS의 위기와 기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즉 우리가 바젤3와 IFRS를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이것을 불안 요인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게 바젤3와 IFRS가 우리들에게 특히 서민 중산층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또한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기회 또한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바젤3와 IFRS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바젤3는 국제은행 자본 규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바젤3는 은행하고 관계되는 거죠. 가장 많이. 이 바젤3 국제은행 자본 규제 기준은 바로 은행들에 대한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바젤이 강화된 겁니다. 은행 자본 규제가요 강화된 건데 이것이 왜 나왔냐 하면 지난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이 그냥 줄줄이 도산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융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흑자 도산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장사가 나쁘지 않은데 돈이 없어서 결제해야 될 돈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죠. 즉 은행은 또 많은 이렇게 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을 중심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우르르 갑자기 왕창 달려들어서 내 돈 내놔라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장사를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은행들이 언제든 요구하면 돌려줄 수 있는 이 자본 건전성을 많이 강화해야겠더라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바젤3입니다. 자, 반면 이 IFRS는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국제 회계 기준이니까 뭐 바젤3도 국제은행이죠. 이게 국제은행 또는 국제 회계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또한 IFRS입니다. 국제 회계 기준. 우리의 회계도 소위 이게 회계를 잘못하는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회계 부정들 우리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계 부정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은 계속 회계,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회계 장부상 기준과 또 실제 현금 기준이 자산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많은 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이 IFRS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니까 회계 자산이나 뭐 회계의 각 항목들마다 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IFRS 9 이러면 은행 쪽에 주로 자산 건전성 쪽에 이제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IFRS 17 이러면 보험 쪽입니다. 이제 부채 쪽, 뭐 국제 회계 항목 가운데 부채 쪽에 부채를 좀 부채 관리를 강화하자 하는 것이 또 IFRS죠. 그래서 IFRS 하면 9 하면 은행 쪽이고 IFRS 17 하면 보험 쪽이죠. 어쨌든 이 IFRS 뭐 9든 17이든 이것 또한 본질은 금융기업들의 자산 그리고 부채 건전성을 강화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바젤 3와 IFRS를 우리나라에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일치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바젤 3와 IFRS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치지 못했던 그 갭만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특히 중산층 이런 쪽에 위기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은행과 보험회사가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젤 3, 즉 자산 건전성 강화 목적의 바젤 3는 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은행이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해서 망했다. 그런 결론 때문에 언제든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항상 크게 가지고 있어라. 이 뜻인데요. 뭐 가장 또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져 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은행이 많이 보유해야 한다면 어떤 현상이 되겠죠? 대출이 축소되겠죠. 그죠? 예, 대출이 축소되겠고, 또 대출이 축소를 한다는 것은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대출 위험, 대출 위험이 있는 부도 리스크, 대출 위험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겁니다. 즉 대출이 많은 사람들, 대출 축소를 해야 하니까. 또한 대출 이자를 신용 등급 하락이 된 대출자들이 대출을 그래도 필요하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대출 이자가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 대출자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대상자가 누굽니까? 자영업, 뭐 중소기업, 뭐 개인은 물론이고요.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또 나올까요? 은행 마진도 감소합니다.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대출이 축소되고 하면 물론 대출 이자를 올린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는 은행 마진이 감소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은행 역시도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니까 뭐 이 바젤 3로 인해서 파산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 있고 은행 자체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자나 이런 전체적인 이제 실업률들이 증가하겠죠. 보험회사 쪽 한번 볼까요? IFRS입니다. 보험회사 쪽도 이제 부채 건전성 강화 이쪽을 보면 보험회사 쪽은 이제 부채 건전성 강화라고 하면 뭐 가장 비근한 예가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회사의 부채는 뭐죠? 보험금이죠. 보험금. 돌려주어야 할 보험금. 이 돌려주어야 할 보험금은 이 보험회사들은 오늘 보험가입하면 뭐 내일 돌려주는 보험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성 예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것들이 이제 부채인데 이 장기성 이 부채들을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IFRS 17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채
보험금으로 이렇게 고객들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될 이런 부채를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지면서 이제 보험회사가 조금 복잡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회사가 상당히 이제 경영이 악화됩니다. 경영이 악화되면서 요즘 왜 보험회사들이 저축성 보험을 많이 안 팔아요. 왜 안 팔입니까? 돌려주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가 왜 이제 보험회사들 특히 생명보험회사들 과거 IMF 이전에 또는 IMF 때 막 팔아치웠던 이런 고금리 확정금리 이런 저축성 상품들 있죠. 그것들이 굉장히 지금 보험회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뭐 간간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 IFRS 17 같은 경우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점이라고 하면 부채를 시가 원가가 아니라 시가를 평가한다면 그 고금리 확정 고금리 상품 그것들이 이제 시가로 오히려 낮은 금리를 평가할 수도 있는 요인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총체적으로는 고객의 돈을 장기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돈을 계속 많이 쌓아두는 것이 굉장히 회계학적으로 보험회사가 리스크가 커지더라라는 거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채 건전성을 강화시키면 중소기업들도 뭐 보험회사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죠. 이 표는 지금 흥국생명인데요. 이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2016년 12월 말에 지점수가 136개였는데 2017년 8월 말에 뭐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79개 지점이 절반 이상 없어졌네요. 증감폭이 마이너스 57이에요. 임직원 수가 2016년 12월 말 826명에서 2017년 8월 말 676명으로 증감률이 뭐 한 18.2%네. 아까 그 지점수는 증감률이 뭐 50%는 되지 않습니다. 41.9%네요. 그 결과 한국생명 단기 순이익이 증가됐어요. 2016년 구조조정 하기 전 2016년 상반기에는 단기 순이익이 233억 원이었는데 구조조정 후 2017년 상반기에는 58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죠? 증감률이 무려 152.7%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IFRS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살아남는 길은 저축성, 되돌려줄 부채에 해당하는 되돌려주어야 할 이렇게 상품을 덜 팔고 또 자체 구조 조정을 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경영이 악화된다는 거죠. 퇴직자가 양산이 되고 또 보험 계약 조건도 점점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기성 부채, 즉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될 이런 상품들이 뭐 이게 이 보험회사의 역마진이거든요. 계속 역마진이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팔았던 이런 보험 계약 조건이 변경되기도 했거든요. 한국 역시도 이런 요구들이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들이 이 보험계약 조건이 지금보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은행 쪽은 뭐 이렇게 IFRS 역시 뭐 IFRS 9 그리고 이제 바젤 3가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 문제가 생깁니다. 충당금 문제. 충당금은 뭐죠? 우리가 부실화되었을 때 대출이 그 대출 부도난 대출을 위해서 미리 이제 쌓아두는 비상자금이죠. 그 충당금, 비상자금들인데 이런 충당금을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내년 정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올해 충당금을 쌓았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이 회계 기준 뭐 등등에서는 무려 몇십 년 뒤에 장기 대출 부채까지도 미리 충당금을 쌓아 두어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충당금 규모가 굉장히 또한 늘어나죠. 이런 등등의 영향들이 은행과 이 보험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민 우리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바젤3와 IFRS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그래서 보면요. 전반적으로는 실직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적자가 증가하고 또 자영업이 위축이 되고 대출이자가 상승을 하겠죠. 지금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합니다.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또한 이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겠죠.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됩니다. 이 현상들이 우리 모든 유튜버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 또 지식을 퍼다 나르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다. 이 바젤 3와 IFRS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부동산 이게 대출 이자가 상승, 은행들이 이제 대출문을 닫기 시작하면 등등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은행이나 금융 보험회사들이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 살자고 고객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 결과 자영업도 부도나고 중소기업도 부도나고 개인도 파산되고 실제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주요 백화점 매출 증감률 추이가 나오죠. 여기 보면 주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들이 표에서 0 되어 있죠. 0.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겁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에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가 거의 45도 각도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향하죠. 하향. 오른쪽으로 이제 시간 1분기, 2분기, 3분기에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죠. 증감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 도달했고 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도 거의 매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수준에서 놀고 있죠. 그죠? 이것이 지금 원래 2017년의 영향인데 2017년의 결과인데 이 바젤 3와 IFRS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내년에는 이런 현상들이 훨씬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경제는 좋은데 가계는 힘들다. 경제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가 좋다 나쁘다 할 때 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지표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국민 총 생산,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론상 지표. 그림에서 보면 연도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7년 3.2%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어차피 옛날처럼 7%, 8% 고도 성장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때에 비해 많이 성숙한 경제죠. 그러다 보니까 3.2%, 한 5% 정도까지 가면 이게 굉장히 엄청난 성장인데 3.2%라는 것은 지난 2015년, 2016년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경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 실질 경제 우리 내수 경제, 서민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 이런 지표들을 보면 오른쪽에 보면 고용 및 임금 지표 추이가 나오죠. 자, 2016년과 2017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취업자 수 조금 늘었죠. 취업자 수는 조금 는 듯한데 미미하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즉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가구당 월 평균 소득도 2016년도에는 486만 원 정도였는데 2017년 상반기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470만 원으로. 그러니까 경제는 좋은데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3%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서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회는 항상 위기와 공존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기는 기회와 공존합니다. 자, 97년 IMF, 2007년 금융위기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그때 정부, 기업, 가계 모두 하나같이 낙관적이었습니다. 왜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그냥 다 펀드 가입 열풍이 불었죠. 큰 펀드 가입 대란이었습니다. 가입 대란. 그런데 어쨌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수직 추락을 했죠. 추락. 그때 우리가 모두 낙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둥벼락 치듯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최근에 한국경제 10년 주기설, 저도 이 주제로 한번 방송을 다루었습니다만 한국경제 10년 주기설, 지금 한국경제 10년 주기설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항상 사이클을 돕니다. 경제는
차가웠다가 뜨거워졌다가 사이클을 돌죠. 늘 순환하죠. 경기는 순환하지 아니할 수 없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늘 거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경제, 한국 경제는 거품이 또 쌓이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나 2007년 정도의 그런 리스크, 그런 충격이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한국 경제 10년 주기술 뭐 여러 가지 많은 리스크들을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모두가 걱정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왜? 전부 모두가 걱정하기 때문에 모두가 준비하거든요. 이 1997년 IMF와 2007년 금융위기의 공통점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낙관적이었습니다. 낙관적이었으니까 준비를 하지 않다가 뻥 터진 거죠. 바젤 3, IFRS 이 등등 이게 뭐 갑자기 하루 아침에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뭐 계속 지속적으로 미리 경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예정되어 왔던 일정들이거든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없는 것보다는 물론 조금 어려워지겠지만 이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해 왔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했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는 위험이 아닌 거라는 거죠. 다만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의 제목이 앞으로 5년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5년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왜 앞으로 5년 동안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살아남는 사람, 즉 성자들이 독식합니다. 기업 가계의 점진적 구조조정 기간이 바로 5년이라는 건데 이 5년 이후에 기업 체질과 재정 건전성, 특히 금융기업들의 이런 재정 건전성이 당연히 강화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도산하는 기업, 도산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지 않습니까? 즉, 우리 가정, 그죠? 우리 가게. 즉, 이 가게, 우리의 생존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 준비가 개인만 준비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정부, 기업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경제 부양 정책 본격적으로 경제 부양 카드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한 이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 필요하죠. 이렇게 세수정대, 부유증, 세수정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만 보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또 일부 발표도 하고 있고 주거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 주택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처분이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공공주택 정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 틀었죠. 국민 임대 같은 경우도 장기 임대 30년짜리가 나오고 또 분양 전환했던 5년, 10년 국민 임대하다가 5년, 10년에 분양 전환하는 그런 물량들을 확 줄였죠. 그래서 주거의 공공성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 또 고용 부분도 뭐 출산, 창업 지원 등등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죠. 또 반대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즉 부족한 재정 이것들을 정세, 세금을 증가시켜서 조금 이제 채워야 하는데 그 세금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대기업, 그죠?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많이 버는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고 또 고소득층 세율을 강화하고 요즘 세무조사 많이 나와요. 보면 이게 탄류세액 징수, 그죠? 세무조사가 과거의 어떤 이 매출이나 이런 수준 이하에서 뭐 작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세무조사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듣거든요. 탄류세액도 징수하고 금융상품들도 이제 비과세 축소가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금융상품들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앞으로도 비과세 금융상품들이 더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가 이 세금 재정을 계속 확충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준비들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들 보면 부채 관리가 필요합니다.
뭐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가계 부채 종합 대책, 부동산 대책 뭐 등등 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부채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 부채 관리와 결합된 것이지만 부동산 즉 뭐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된 게 자산 구조 조정 팔 건 팔아야 돼요. 조금 이제 넓게 사셨다가 좁게 사셔야 되고 소유했다가 전세 월세로 옮겨야 됩니다. 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당연히 돈 쓸 여유 없습니다. 그죠? 돈 쓸 여유 없으니까 지출 소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가게들도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가계의 생존 이 그림 보시면 올해 수출 및 내수 지표 증감률 이 차이 참 뭐 많은 느낌을 주죠. 수출은 보십시오. 엄청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출은 35%나 증가했는데 우리 소매 판매 우리가 이제 소매로 그 구입하는 이런 생활 소비는요 8.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은 35%인데 소매 판매액은 8.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차이가 크죠, 그죠? 예, 폭이 큽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가계 부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또 자산 구조 조정 잘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소비를 줄여서 가치분을 늘려서 장기 투자를 준비해야 된다. 자, 주식 펀드 투자 이런 주식 투자 쪽 보겠습니다. 바젤 3와 IFRS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폭락 아닙니다. 주식시장 폭락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연도별 종합 주가 지수 추이가요. 지금 뭐 2017년도에 2,518을 찍었습니다. 그죠? 2,518을 찍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뭐 이러니까 이제 뭐 바젤세류 IFR에서 영향으로 폭락하겠다.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바젤세류 IFR에서는 이미 예고되고 준비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기업과 정부와 뭐 은행 등등해서 그래서 영향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이꼴은 뭡니까? 수출 경제거든요. 또 이 코스피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코스피는 수출주도 대형 기업들 위주입니다. 수출을 주도하는 대형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LG, 뭐 포스코 이런 등등요. SK 하이닉스 이런. 그래서 이 코스피의 10대 그룹 시가총액 비중이 53%입니다. 즉 코스피의 절반 이상은 이 10대 그룹들이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들 대부분이 뭡니까? 바로 수출 기업들인데 글로벌 수출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갑자기 폭락할 일이 없는 거죠. 특히 삼성그룹이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33%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그룹이 코스피 전체의 34% 시가총액 비중 나쁜 겁니다. 좋은 현상은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것은 삼성그룹이 폭락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삼성그룹 정도가 뭐 망해야 주식시장 폭락이 오겠죠. 그런 현상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젤3 IFR에서 영향을 너무 주식시장 폭락 이런 쪽으로 너무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좀 너무 오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쪽에 볼게요. 요즘 코스닥이 날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 간격이 뭐 최근까지는 코스피가 계속 좋았죠. 이제 수출 기업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죠.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은 조금 소외되어 있었는데 최근 이 그림에 보면 거의 다 붙었죠. 그죠? 코스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날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제 주간 주식 방송을 하면서 지지난 주인가 그죠? 11월 둘째 주인가에 제가 이 코스닥 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요측이 확대되고 있죠. 매수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 2000년도 17년 전에 2000년 우리나라 그 벤처 붐
뭐 기억하실 분들 있을 겁니다. 새로운 뭐 기술 굉장했죠.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기술 때문에 또 망한 분들도 많지만 그 2000년 벤처붐의 대자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이제 11월 달에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고 12월 달에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만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방안들이 들어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닥 쪽의 이런 그 화랑 이런 등등을 보면 물론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시트 지금 이 페이지에 주식을 해놓지 않고 펀드 가로 열고 주식 해놓은 이유는 어떤 특정 종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만 하더라도 특정 종목 대형 기업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소외된 기업들 코스피 속에서도 많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차 혁명, 그 전기 자동차, 또 드론 등등으로 요즘 또 최근에는 뭐 그 의료 관련 이 신약 개발 쪽들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 아무리 뭐 코스닥이 날다 해도 소외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뭐 주식형 펀드 중심, 지수 뭐 펀드 이런 등등으로 펀드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 중심으로 최소 5년 이상을 인내하는 장기 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과 뭐 금융들이 다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우리 가게는 그만큼 오랫동안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죠. 지금부터라도 부채 관리 좀 철저히 허리띠 졸라 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처분을 늘려서 어렵더라도 5년 이상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 투자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험 쪽도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저축성 보험, 자 IFRS 17이 보험 즉 부채 관리 쪽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보장성 보험은 많이 늘었죠.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꺾였습니다만 최근에 꺾인 이유는 아마 이렇게 꺾인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죠? 예, 경기가 좋죠. 어쨌든 이제 보장성 보험이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층성 보험 보십시오. 저층성 보험은 많이 보장성 보험에 비하면 보장성 보험과 저층성 보험 갭이 많이 이렇게 폭이 늘어났죠. 근데 저층성 보험 떨어지고 보장성 보험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은행 그 보험회사들도 나중에 고객들에게 돌려줄 부채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런 상품들을 많이 이렇게 팔지 않고 그런 것들을 덜 팔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죠? 적립했다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보장성 쪽으로 많이 판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이런 뭐 치명적 질환 또 뭐 만약의 경우 사망, 고도장애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푼돈 저축하고 뭐 펀드 가입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순수 보장성 보험은 정말 꼭 한번 체크하셔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과거에 왜 고금리 환급형 상품 가진 분들 많죠. 특히 50대들. 옛날에 이제 가입한 그 고금리 환급형 절대 깨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자꾸 이제 보험회사는 깨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역마진, 최소 1%, 2% 이상의 역마진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깨기를 원하겠지만 요즘 그런 상품 안 나옵니다. 그죠? 은행 금리. 은행에 예금하는 이자보다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과거 고금리 환급형 상품은 꼭 키핑하시고, 비과세 장기 투자성 변액 보험 펀드는 어쨌든 이제 비과세 상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의 사정도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비과세 금융 상품들을 그동안 많이 줄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앞으로도 뭐 없어지겠죠. 궁극적으로 또 그 가입 조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빠지겠죠. 자, 비과세 장기 투자성 변액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펀드를 국내 플러스 해외 주식형 100%로 변경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립니다. 계속 이제 글로벌 성장 또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펀드, 아시아들 좋습니다. 글로벌도 괜찮고요. 뭐 국내도 뭐 한 4분의 1, 3분의 1 뭐 적당히 국내 가치 또 성장주 뭐 배당주 이런 위주로 좀 이게 대기업 성향 또
약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 품어가는 이 코스닥 중소기업형 이런 쪽들로 좀 고르게 담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은 진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은 뭐 가능하면 좀 갈아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왜냐하면 장기니까. 이 장기 상품들은 자칫하면 이렇게 물가 인상률조차도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걸 5년 이상, 10년 이상을 물가 인상률조차 못 따라가는 저축을 하고 있다. 그건 정말 지금 바젤3 IFRS 시대에 이 개막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젤3와 IFRS를 이 IFRS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 위기, 두려움 이것들을 조금 같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사실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깊이 세밀하게 이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게 총체적으로 뭐 대략 어떤 영향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특히 정부 정책을 잘 살펴보십시오. 요즘 같이 정부 정책에 가능하면 방향을 잘 맞추어서 준비하면 좋을 때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정보를 매일매일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듣고 궁금하거나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벌러서 친구로 오십시오. 채팅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